이것을 일러 정말 잊어버렸다고 한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성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자유롭게 노는 데가 있는지라 지식을 쓸데없이 붙어 있는 것으로 여기며, 지식이란 게 쓸데없는 거다. 그리고 사람을 구속하는 예의를 악의 풀로 여기며, 억지로 붙인 거다 이거죠. 예의를. 세속의 덕을 젖붙이는 것으로 여기며,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덕은 억지로 나무를 젖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고, 또 기술을 장사속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은 도모하지 않으니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유용을 도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지식을 쓰겠으며, 또 각각과 장식하지 않으니 어디에 악업을 쓰겠으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니 어디에 세속의 덕을 쓰겠으며, 팔지 않으니 어디에 장사 속을 쓰겠는가. 이 네 가지는 자연이 길러주는 것이니, 자연이 길러준다는 것은 하늘이 먹여주는 것이다. 이미 자연에서 먹을 것을 받았으니 또 어디에다 사람이 만든 기술을 쓰겠는가.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없다. 여기서 이제 감정이 그런 나에게 형성된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없다.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무리지어 살고,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감탄하죠. 아득히 작구나 인간에 속한 것이여 놀랄 만큼 크구나 홀로 자연의 덕을 이루며. 자연의 덕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덕충부의 주인공이고, 그 중에 대표자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인기지르무순이나 옹황대영 같은 기형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장자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중요한 인물들이 보면 이제 남곽작이 나왔죠. 성외곽 밖에 사는 천민이 남곽작이었고요. 그 다음 포정해우도 마찬가지죠. 천민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제 수많은 지리소라든지, 인간세편에 나온 지리소라든지, 여기 나온 왕태, 에테타, 곱사등이 이런 사람들요. 신도가, 전련발이, 숙산무지, 그리고 인기지르무순, 총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옹황대영,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조건이 뭐냐? 성자의 모습은 외형이 결핍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장자의 맥락인 거죠. 그런 외형을 잊어버리고 내면의 덕을 볼 수 있을 때 인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는 거죠. 패스를 한번 보죠. 356페이지예요. 다시 보는 내용입니다만, 인기지르무순은 전련발이 곱사등이 은청이를 형용한 기형인입니다. 이는 굽었다는 뜻이고, 기는 지의 가차, 그래서 사지란 뜻입니다. 따라서 인기는 전련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리는 사지가 지리멸렬하다는 뜻으로 인간세편, 바로 앞 시간에 읽었던 지리소와 같은 기형불구의 용모를 말하고요. 또 순은 순과 위아래로 좌우로 배치했느냐 위아래로 배치했느냐 모양만 다르죠. 같은 글자로 무순은 입술이 없는 은청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기지르무순 하면 온갖 추한 용모를 모두 가진 가공의 인물을 가리킨 거죠. 그리고 또 옹황대영요. 옹황이 이제 옹과 앙 모두 항아리거든요. 또한 항아리만한 큰 혹이 붙어 있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옹과 앙은 모두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기형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왕을 만나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런데 장자가 바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생주편에서 이제 포정해우 할 때요. 문예군이 한나라의 임금이죠. 그런데 백정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자의 덕치나 맹자의 왕도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맹자가 왕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사람 누구냐? 환과 고도. 호랍이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난은 외로움으로 나타나니까요.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회가 공자의 덕치고 맹자의 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인기지르무순이 위나라 영공을 만나고
옹황대영이 제나라 황공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인기지리무순을 만난 영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는데 그날 이후로 온전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목이 가늘고 귀를 이상하게 여겼고, 옹황대영이 제나라 황공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황공이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목이 가늘고 귀를 보여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인기지리무순과 옹황대영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 곧 기형인들인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라는 게 본래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론 편에서 P와 C의 상대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저것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지만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저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이라고 하고 저것을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라는 게 본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저것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는 재물론 편에서 그런 상대성마저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덕이 뛰어나면 외형은 잊어버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장자가 이 우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비정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의 외형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벗을 사귀는 도리를 취우, 간문 취우하노이다. 벗을 사귀는 도리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물으니까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여자는 벗을 사귄다는 것은 우기덕야라. 그 덕을 보고 사귀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다. 이거죠. 외형이 아름다운 사람은 벗을 사귀지 못하는 거죠. 못한다가 아니라 확인이 안 되죠. 외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좀 마찬가지죠. 돈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귀는 거죠. 그건 쉬운 일이죠. 그 세력이 크고 뭐 형제가 많고 뭐 온갖 그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넘어서 그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이 우정이라고는 했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건 뭐 진정한 사랑, 뭐 이건 죽기 전에는 확인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왜 오페라 보면 다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토스카도 죽는 거고 뭐 로미오와 졸리아도 막 죽고 막 다 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죽음을 통해야만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 이런 뭐 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한 그 내면을 보고 사귄다고 하는 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둔 거겠죠. 네, 그 맹자가 그 대목 한번 읽어보시죠. 맹자가 벗을 사귀는 도리를 묻는 제자에게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덕을 사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맹자에 나옵니다. 이제 부귀나 권세, 나이, 용모 등 세상의 기준을 떠나 사귀는 것이 벗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친애, 뭐 우애 이렇게 번역되는 게 필리아인데 그 필리아에서 아레테, 덕을 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최고의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변치 않는다. 그렇지 않고 뭐 유익하기 때문에 사귀거나 상대를 만나서 즐겁기 때문에 사귀는 거라면 그 유익함이나 즐거움이 사라지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덕은 영원하기 때문에 덕을 보고 사귀는 우정은 영원하다. 그게 최고의 우정이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 뭐 같은 얘기고요. 모두 장자와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맹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자의 말대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연의 도를 따라 사는 성인, 곧 인기지루무순과 옹황대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지식을 재앙으로 여깁니다.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지식을 쓸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대상을 구분하는 거죠. 또 예를 아부풀로 여깁니다. 꾸미는 일이 없고 자연 그대로를 따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덕은 접붙이는 것으로 여깁니다. 도와 한 몸인지라 도를 찾기 위해 필요한 덕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치부하려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장사 속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추구하는 이 네 가지 삶의 태도는 인간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형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체는 있으니까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세상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아득히 작구나 인간에 속한 것이여 놀랄 만큼 크구나 홀로 자연의 덕을 이루며 독성기천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장자식의 자기 완성이고요. 홀로 자기의 자기에게 부여된 하늘의 자기에게 부여된 자연을 이루는 게 독성기천입니다. 남이 어쩌거나 말거나. 맹자는 이제 독행기도. 남이 어쩌거나 말거나 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서로 추구한 가치는 달랐지만 기질은 같은 거죠. 기질은. 독성기천이나 독행기도나 같은 거. 다른 사람이 함께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맹자는 이제 뜻을 얻으면 온천하 사람들과 함께 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 간다. 장자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성기천은 맹자 대장부론에 나오는 독행기도와 짝을 이룬다고 할 만하고요. 맹자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과 대장부, 군자를 대비시켜서 말을 했고, 장자는 세속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자연의 도를 중시하는 성인을 대비시킨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세속의 가치를 중시했을까? 아마도 장자의 친구 혜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가 혜시거든요. 바로 다음에 혜시가 세상에 장자가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대목이 나오니까 그 대목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본문이 나오죠. 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물었냐면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 있는가?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 혜자가 말했다. 사람이면서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장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가 용모를 주었고 하늘이 몸을 주었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 혜자가 다시 따집니다. 이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장자가 그것은 내가 말하는 감정이 아니다. 내가 이른바 감정이 없다고 한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안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고 항상 자연을 따라 억지로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감정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지 정말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몸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 용모를 주었고 하늘이 몸뚱이를 주었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안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할 텐데 지금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밖으로 내돌리며 그대의 정신을 고달프게 해서 나무에 기대 신음 소리나 내고 헛소리 한다 얘기해요. 말라버린 오동나무 안석에 기대 졸기나 한다. 하늘이 그대의 몸뚱이를 잘 갖추어 주었는데 그대는 견병론같이 궤변이나 떠들어대고 있다. 견병론은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희고 단단한 돌은 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학인데요. 혜시가 자기의 삶을 소진시키고 있다고 장자가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해설을 한번 보시죠. 장자와 혜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앞 이야기에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없다.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무리지어 살고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목과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혜시가 장자에게 이 대목을 두고 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앞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혜시 단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혜시의 반응이 시원찮았던 겁니다. 혜시야 원래 소유의 편에서도 장자 이야기를 두고 대의무용,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자에게 딴죽을 겁니다. 장자가 인기질이 무순이나 옹황대영 같은 성인은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혜시가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 있느냐, 감정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진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내가 이른바 감정이 없다고 한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안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고 항상 자연을 따라 억지로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감정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뜻이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혜시가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장자는 다시 이번엔 이제 혜시를 비판하죠. 하늘이 그대의 몸뚱이를 잘 갖추어 주었는데 그대는 견백론 따위에 논리학이나 떠들어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니까 혜시가 장자의 말이 쓸모없다고 했지만 혜시의 견백론이야말로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장자가 비판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역시 혜시가 한 방 맞은 겁니다. 늘 그렇듯이 이 책은 장자고 주인공이 장자기 때문에 혜시가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장자가 늘 이기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덕충부 편에서 그 한 대목을 읽었고요.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역시 대종사 편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응제왕 편이 있는데 역시 한 개씩 뽑아서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